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해 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이 뭐죠? 사회복지 실천론. 이게 자 되게 단순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은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 이렇게 설명이 돼요. 누가.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은 반드시 누구만의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사회복지사만이야.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 외자가 하는 행위를 실천이라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자원봉사자들 많잖아요. 봉사자가 하는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해요. 우리 자원봉사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에 가시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원에서 활용하는 자원입니다. 그냥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자원,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원봉사는. 이해가 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사회복지사만의 활동이고, 그래서 우리 실천론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출제됩니까? 복지사가 출제가 돼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람이냐? 사회복지사가.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국가 자격증 제도, 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존재지?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요소들이 뭐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자, 반드시 머릿속에 사회복지사만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가 누구에게 도대체 실천 활동을 하냐 이겁니다. 우리 이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클라이언트라는 말 되게 중요하죠? 저를 잠깐 보시면 이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전체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딱 두 개,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에서만 클라이언트란 말을 씁니다. 행정론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정책론 뒤져보세요. 그 클라이언트란 말이 있나? 쓰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는 누구한테만? 실천론과 실천기술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무슨 뜻이죠? 이 말 안에는 대단히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왜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쓸까? 실천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무슨 뜻이에요? 클라이언트. 개인? 이게 영어인데, 영어죠? English입니다. English.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번역하면 뭐죠?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그죠? 그럼 이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 하면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사람, 그게 의뢰인이에요.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법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그게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변호사를 왜 찾아갔어요? 그렇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가. 첫 번째는 지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 문제가 뭔지를 알아서 찾아가. 지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돈 들어가고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겠죠. 두 번째는 뭐지? 지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뭐를 갖고 있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들어서 찾아가지. 우리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를 찾아갈 때도 그냥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해서 찾아가지? 돈, 이용료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이용료를 내거나 또는 본인이 못 냈을 때는 국가 지자체가 그 이용료를 대신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용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서 찾아가는 거야. 그럼 복지사는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뭐 한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린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시험에 맨날 나와, 실천론에서.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만 줘요. 도와만 줘. 그걸 우리 실천에서의 전문 용어로
원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조. 영어로 이걸 어시스턴스라고 하는데, 어시스턴스. 우리 어시스턴란 말을 농구에서 쓰는 말이죠. 농구 경기할 때 골 넣을 때 어시스트 해주잖아.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 골 넣는 놈 따로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어시스트라고 하죠. 이해됐나요? 골은 누가 넣어야 돼? 클라이언트가 넣는 거야. 문제 해결은 누가 해야 돼? 클라이언트가 해야 돼. 이 생각을 정확히 머릿속에 잡아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서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클라이언트 자신이 돼야 돼요. 복지사는 뭐만 해줘야 돼?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거. 그걸 도와주는 걸 무슨 용어라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원조라고 하는 거야, 원조. 시험에도 맨날 나오는 게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전적인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고 우린 그걸 도와만 주는 거야. 골은 클라이언트가 놓고 우린 그 골을 클라이언트가 잘 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만 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 기준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을 때 실천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누구를 도와주느냐, 이걸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클라이언트를 일반적으로 4개로 쪼개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사회복지 실천이나 실천 기술은 전부 이렇게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개인, 따라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다시 한번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개인을 클라이언트로 보고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 정서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죠. 또 가족 대상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걸 우리 실천 기술론에서 가족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Family Therapy, 치료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집단 대상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집단 대상. 집단이라는 게 2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놓고서 개입을 하는 거. 왜 집단 대상 할까? 개인 1대1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 모아놓고서 개입을 할까요? 우리 배웠지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가서 공부하실 텐데, 집단은 집단 역학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집단 역학. 그걸 집단 역동성 또는 그룹 다이나믹스, 집단 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해요. 집단 안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집단 역학의 요소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죠. 집단 안에 의사소통, 집단 문화, 집단 규범, 집단 가치, 집단 지위, 그렇죠? 집단 역할, 그 다음에 집단 갈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집단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 집단 역학을 활용하게 되면 집단을 통해서 그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 하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집단은 개인을 치료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하잖아. 여기 선생님 한 분이 있어. 우울증, 치매에 걸린 우울증 할머니 있어. 할머니 한 분. 자, 할머니 프로그램 시작! 우리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푸닥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까? 없어요. 사람들 좀 잔뜩 모아놓고서 막 프로그램 해야 재밌고 거기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천을, 개입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 치료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집단을 뭘로 쓴다? 수단으로 쓴다. 다시 정리하자면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의 문제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집단을 뭘로 쓰는 거예요? 수단, 도구로 쓰는 걸 집단 사회사업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진행할 때 한 명 놓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건 푸닥거리입니다. 푸닥거리. 여러 명 앉혀놓고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걸 집단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클라이언트로 해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학 교과 과정에서는 이 개인용
가족용 집단용 실천 기술은 어디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개입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래, 클라이언트의 종류는 개인가족 집단 지역사회야 라고 하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된다. 우리 교과서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시험이 그렇게 생겼고. 알겠죠? 그 이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자,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린 현장이라고 명칭을 줍니다. 뭐라고요? 현장. 사회복지 실천 현장. 그래서 시험에는 복지사에 관한 얘기가 꼭 출제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관한 얘기가 출제됩니다. 실천 현장. 그래서 1차 현장, 2차 현장. 이해됐나요? 생활시설, 이용시설, 공공, 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천 현장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사생결단 반드시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갖고 하느냐? 사회복지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식, 기술, 가치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지식과 기술과 가치라고 합니다. 지식, 기술, 가치.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이 뭔지에 관한 얘기는 크게 다루지 않고, 핵심은 기술도 기술론에서 다루고, 이 실천론에서는 주로 뭘 공부합니까? 가치에 관한 얘기를 공부해요. 가치. 가치가 뭐지? 가치. 가치가 뭐예요? 가치. 가치가 뭐야? 그렇지. 자, 봐. 가치를 영어로 value라고 하는데, 여기 돼지가 있어. 예쁜 돼지. 꿀꿀꿀 돼지가 있어요. 이 돼지한테 제가 루이비통 가방 있죠? 루이비통 가방. 아니야. 요새 더 좋은 거 있더라. 루이비통 안 쓰더라. 요새 많이, 제일 명품이 뭐예요? 뭐? 에르메? 에르메스. 애를 맸다고? 그래. 에르메스가 제일 그 명품이에요? 그게 비싸요? 에르메스 있어? 에르메스 있으신 분? 에르메스 가방 있어요? 없어. 그러면 없잖아. 없는데 뭘? 에르메스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게 뭐야? 샤넬. 이제 다 나오네. 야, 샤넬 있으신 분? 샤넬. 난 샤넬은 알아. 샤넬 가방이라든지, 샤넬 가방 있으신 분. 여러분들은 정말 사회복지사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정말 멋진 사회복지사다운 청렴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샤넬 밑에 뭐가 있어? 루이비통. 그래, 루이비통. 그렇죠. 예, 그 똥이 있으신 분. 그 밑엔 또 뭐가 있어? 이거 너무한데, 선생님들? 네. 뭐라고? 구찌, 뭐? 자, 구찌나 베르사체 있으신 분. 우리 선생님들은 제일 갖고 계신 명품이 뭡니까? 가장 명품. 우와,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최저임금 받으면서 어떤 명품도 갖지 아니한 삶.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명품 있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명품이에요. 왜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 무슨 병이라 그랬지 내가? 예쁜 병 아닙니다. 예. 정자로 시작하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명품. 가슴 미어지겠습니다. 지금 저기 한 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명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셔갖고
입이 자꾸 이렇게 실룩실룩하고 계세요. 혹시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없구나. 일절 없. 야, 세상에. 없어도 일절 없답니다. 마지막 우리 선생님은. 야,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박수 한번. 야. PD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아, 없구나. 저요? 면세코 없습니다. 네, 진짜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기에 분위기가 왠지 아세요? 왜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 여기 명품 한 사람 있으면 거기 비슷하다는 게 하향 비슷이죠. 예, 상향 비슷이 아니고 하향 비슷.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장소는 강남입니다. 예, 강남이죠. 자, 저도 명품, 어쨌든 간에 아까 뭐라 그랬지? 애를 메고 다니는 그 에르메스가 있는데, 돼지한테 선생님한테 제가 에르메스 가방 줬습니다. 이거 가질래? 그럼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환장을 하겠죠. 예, 환장을 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근데 사료 먹는 꿀꿀 돼지한테 제가, 야! 너 사료 먹지 말고 에르메스 가방 가질래? 그럼 돼지가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돼지가? 돼지는 좋아라는 말을 못합니다. 예, 보고서 껄껄 이러면서 가방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건 개인적인 선호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개인적 선호. 즉 사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좋다 또는 나쁘다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매우 개인적인 겁니다.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가 어떤 이 가치는 상당히 개인적인 것인데 어떤 집단 내에서는 반드시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야만 이 집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가치.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집단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다른 가치는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만큼은 공유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린 그 가치를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게 윤리에서 가치가 나옵니까? 가치에서 윤리가 나옵니까? 가치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집단화되어진 또는 집단 내에서 일반화된 가치를 우리는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윤리는 반드시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 안에 있으면 옳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준 바깥에 있으면 그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윤리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합시다. 가치는 좋으냐? 나쁘냐 이야기고 윤리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럼 얘는 반드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사회복지사들이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윤리 강령이라는 겁니다. 요번에 작년 시험에 윤리 강령이 출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 해도 안 빠지고 윤리 강령이 출제가 되는데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 강령이 출제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왜? 올해 바뀌었습니다. 제 5차 개정을 했어요. 윤리 강령이 1982년 연도 기억합시다. 몇 년도요? 1982년에 처음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 왜 82년에 만들었는 줄 아세요? 그렇죠. 미국은 한참 전에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미국 걸 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만들 필요가 있어서. 뭐 할 필요가 있어서? 빨리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1982년도에 윤리 강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해 2023년도 4월 달에 다시 2023년도 4월 달에 제 5차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낸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22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윤리강령이 출제가 될까 안 될까요? 사생, 결단,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베리베리,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확실하게 윤리강령 나옵니다. 그것도 2문제 정도는 출제될 겁니다.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우리 교재 안에 윤리강령이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기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2문제 맞춘다 생각하시고 화장실에 가셔서 앉아 계실 때나 버스나 전철을 타실 때는 윤리강령을 좀 봐주십시오. 계속해서. 얘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이번 윤리강령에서 정한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이 지침이 바로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2번째가 사회정의 실현입니다. 사회정의. 그걸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라고 정해놨습니다. 가치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니네들이 딴 건 다 틀려도 괜찮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라고 하는 이 2가지 가치만큼은 꼭 갖고 있어줘야만 우리 사회복지사 집단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뭐하고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뭐죠? 인간의 존엄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 예?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건 나중에 법제론 공부할 때 생존권이라고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현재 장교양 기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치매 할머님들 계시죠? 치매 중증이신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응가 막 싸가지고 추석 때 되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국회에서 관련된 일을 하느라고 장교양 기관들을 이렇게 한번 다녀봤습니다. 2018년, 7년도죠. 그때 이제 장교양 제도 개선 위원인가 이걸 하면서 전국 이렇게 다니면서 장교양 기관들을 봤어요. 이야, 진짜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요양원의 할머니가 응아를 해가지고 막 벽에다가 막 바르시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이걸 막 조물 하셔갖고 예쁜 송편을 빚어갖고서 뭘 조물조물 하시는지는 알겠죠. 예. 요새는 똥개도 똥을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쇄살인범들이 있어요. 연쇄살인범들. 그 사람으로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그 사람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뭐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어떤 이유 다 필요 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만 갖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존엄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회복지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이 사회복지학 개론 과목을 보는 시험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개론을 보고 2번째가 국가직 공무원, 중앙 공무원 중에서 보호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보호관찰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의무적으로 시험 봐야 돼요. 그 보호직 공무원들한테 왜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을 보게 만들까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 보호직 공무원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 뭐지 다? 살인범, 성폭력범,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저질러서 발에 전자발찌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주 대상이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일 인간의 존엄성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저런 범죄자, 저런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어? 그게 나타납니다. 이해됐나요? 우린 사회복지사입니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고 대단히 중시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게 될 존재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악하고 밉고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 존엄한 존재로.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게 안 되면 사회복지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뭐 가난한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보고서 막 손가락질하고 저 나라 세금이나 퍼먹는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죄송한데 그러면 힘들어요. 복지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윤리강령은 반드시 시험 문제가 하나 내지 두 개가 내년엔 반드시 2개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믿어보세요. 근데 공부가 단박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강령은 계속해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도와주셔야 되겠더라. 이게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건 사회복지사가 개인가족, 집단, 지역사회와 같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과 가치를 가지고 벌이는 전문적 활동. 전문적 활동을 우리 뭐라고 하더라?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더라. 알겠죠? 그 실천론은 구성이 복지사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래 복지사에 관한 얘기를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관한 얘기를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기술 관련된 얘기들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식과 기술과 가치와 윤리에 관한 얘기가 사생결단 시험 문제 하나 나오고, 그 윤리의 기준이 되는 윤리 강령 문제가 하나 내지 2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올해 5차 개정을 했고 개정되어진 내용을 갖고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뭘 한다고요? 면접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얼굴면 접할 접이에요. 얼굴 접하는 거야. 그 얼굴 접하는 게 클라이언트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붙이는 게 면접이죠. 볼 비비기 아닙니다. 면접이란 건 뭐죠, 여러분? 우리말로 영어로 번역하면 인터뷰라고 합니다. 인터뷰. 인터뷰가 무슨 뜻이에요? 인터라는 말은 상호라는 뜻입니다. 비움 본다는 뜻이죠. 서로 보는 거예요. 서로. 나도 클라이언트를 보고 알아가고 클라이언트도 나를 보고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면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든다고요? 관계.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전문적 관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우리가 정한 용어입니다. 전문적 관계. 다시 시작.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맺은 원조 관계를 우리는 전문적 관계라고 정한 거예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전문적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문제가 하나 내지 2개 반드시 출제가 되어져요. 온정, 따뜻함, 자기 감정이입, 그 다음에 자기 노출 등등등등 해갖고요. 헌신, 이해되나요? 그것들 정말 잘 출제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 형성을 된 상태에서 면접을 하게 되고, 그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들, 전문적 관계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우리 전문적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변화를 막는 관계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도 시험에 꼭 등장을 하죠. 비자발성, 양가 감정, 저항 가운데 침묵이 반드시 출제되고, 전이, 역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비자발성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불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불신, 비자발성, 양가감정, 저항, 그 다음에 전이, 역전이. 이게 전문적 관계를 막아서 클라이언트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들이에요. 알았죠? 거기서도 꼭 출제가 되어지고,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관점이라는 얘기를 공부해 볼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뭐 배웠냐면 인행사 하면서 왜 체계 이론 공부해야 되느냐, 70년대 들어서 환경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70년대부터 본격화되어진 통합적 관점에 관한 얘기를 공부해요.
그리고 통합적 관점이 반영된 모델들 공부해 보고 됐죠? 그 다음에 사례 관리라는 거 공부해 봅니다. 사례 관리가 뭐죠? 사례 관리. 통합적 관점이 반영된 사례 관리. 여러분, 자, 시간이 너무 지나갔는데 하나만 빨리 얘기하고 진행합시다.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면 누구를 대상으로 개입을 하는가? 첫 번째가 단기성 개입이 있습니다. 단기성 개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딱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확 변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보통 한 번이나 또는 두세 번 정도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은 전부 실천 기술론 시간에 공부합니다. 인지행동 모델, 과제 중심 모델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만성적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만성이란 말이 뭐죠? 우리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얘기하잖아요. 이게 치료가 됩니까? 고쳐줘요? 그걸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야, 당뇨나 고혈압은. 이건 만성적이고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지? 계속해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사례관리라고 하는 거야. 아무 개입이나 사례관리가 아니고 만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서 한 번의 개입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을 뭐라고 한다고? 사례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은 한 번 하느냐 여러 번 하느냐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일회성 개입 방법이 있고 단회기성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례관리가 있는 겁니다. 사례관리에 관한 얘기에서 시험 문제가 두 개가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오늘 실천론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하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요거 갖고 오시고 기출문제집 같이 갖고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를 놓고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를 같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제 공부를 30에서 1시간 정도씩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가자는 대로만 쫓아와 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뭐 합니까? 우리는 무슨 기억이 없다 그랬죠? 예, 최근 단기 기억이 없다 그랬습니다. 방법은 뭔가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행사 공부했던 틀을 빨리 잡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인행사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실천론의 기본 틀 부족한 부분이랑 실천 기술론 이런 것들은 각 수업 시간마다 강의를 진행해서 틀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